만약에 우리나라 3사 업체가 LFP를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착각이 있어요. LFP의 가장 가격에서 강점이 있으려면 양극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양극재만 있어야 될까요? 음극재 중요하죠. 음극재가 주목받는 날은 한 번쯤 올 것 같아요. 수소는 다 필요 없이 년부터 진짜 수소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수소로 바뀐다. 그러면 이때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염현석 기자. 네. 아, 예. 여기는 이제 처음 오셨죠? 네. 와이스트리트에서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죠. 지금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 보니까.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경제산업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산업정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보따리 중요한 거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게 좋죠. 오늘 제일 핫한 배터리 이야기. 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사실 저 에너지 분야를 되게 오래 출입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염현석 기자가 에너지 중공업, 그러니까 전통산업 이쪽부터 석유화학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라든지 수소, 신재생 그렇죠. 이쪽도 오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취재를 하다 보면 원래 국룰이 있잖아요. 국룰. 뭐가 더 좋나? 항상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정권 시절에는 재생에너지랑 원전이랑 뭐가 더 좋냐? 이런 논쟁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에너지가 이념화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재밌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친원전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거기서는 이분법으로 나눌 게 일단은 사라진 거고. 그렇죠. 원전과 신재생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는 지금 잠깐 이제 지나갔고. 그렇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 과연 2차 전지와 수소는 둘 중에 뭐가 좀 더 좋을까? 그리고 미래 에너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 아니면 좀 더 먼 미래, 뭐 가치 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을까? 그거를 한번 되게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2차 전지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의 에너지 동력 원 그렇죠.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사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수소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한 2년 전에는 수소 테마가 엄청 났었는데 지금은 뭐 배터리가 다 이제 씹어먹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거는? 이게 사실 산업별 특성을 좀 봐야 돼요. 산업별 특성이? 2차 전지와 수소는 완전히 다른 산업군이거든요. 자, 편집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를 주로 하는 회사들의 어떤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좀 석유화학 업체에서 셀 업체로 변신을 했고. 근데 전통적인 강자는 전자업체들이 대부분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LG가 LG화학으로 시작해서 쭉 오긴 했지만 이제 그 전에 2차 전지나 배터리를 많이 했었던 거는 이제 파나소닉, 소니 뭐 이런 정도의 원래 전자업체의 시장이었거든요.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쵸. 산업이. 그리고 2차 전지의 산업군을 쭉 보면 그 산업 생태계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거의 전자산업이랑 비슷합니다. 거기에 쓰였으니까요. 배터리가.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그렇게 쓰일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 지금 이렇게 우리가 2차 전지를 접근해가는 거 사람들이 보면 2차 전지가 에너지주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미래 에너지를 바꾼 뭐 에너지원이다. 근데 2차 전지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요. 2차 전지랑 수소는 완전 다른 산업으로 봐야 돼요. 나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그리고 수소는 이제 어찌됐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 물론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가는 거지만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는 2차 전지로 봐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저장 장치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소는 액화수소를 직접 주입해서 수소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는 그 자체가 에너지 원이 되는. 근데 2차 전지는 얘가 에너지 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담아놓는 그릇이고. 저장 장치. 여기는 에너지 원.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나눠서 완전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게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산업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산업을 분리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과연 얼마나 더
확장성이 있냐 이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2차 전지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네. 제가 여기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조금 된 그래프긴 한데 네. 밑이 그겁니다. 전기차가 얼마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밑에가 전기차 뭐 판매 대수? 그쵸. 공급 대수? 예.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지금 22년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밖에. 어디 있어요? 저 왼쪽 네. 아래에. 요만큼. 네. 이제 그러니까 10만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앞으로 한 7년 정도 지나가는 2030년이 되면 14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확장성이 많은 거죠. 뭐 이게 대수로 보면 이제 1억 4천만 대를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이런 몇만 대 수준에서 1억 4천만 대 수준이면 네. 일단 확대를 했고 네. 여기에서 보면 한 10배 이상 이렇게 커지는 산업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쭉 확장성이 있을 거란 얘기가 그렇죠. 되는 누가 봐도 거죠. 성장 산업이고.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우리 보통 다른 보고서 같은 거 많이 보면 네. 2차 전지가 얼마나 많이 쓰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전기차랑 에너지 저장 장치랑 네. 같이 들어가는 2차 전지가 다 합산이 돼 있습니다. 자,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전 세계에 들어가는 전기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네. 만약에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여러 나라들이 계획한 만큼 쓴다고 하면 정말 2차 전지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쓸 겁니다. 이른바 그 ESS라고 그렇죠. 하는 것,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근데 지금 ESS 산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많이 하려고 했다가 뭐 불도 나고 네. 이러면서 좀 투자 규모도 좀 줄어들었던 것도 있고. 네, 글로벌하게 봐도 그렇게 막 많이 하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유가 땅값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놔야 되잖아요. 네. 어찌됐건 저장을 하면 그 공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ESS 단지가 호주에 있거든요. 예. 그 있는 단지가 거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무려 테슬라가 지은 거예요. 테슬라가 호주에다가 네. 지은 거? 네. 테슬라가 호주에다가 지었습니다. 네네네. 테슬라가 호주에 처음에 150메가와트를 지었다가 150 추가해서 메가와트? 300메가와트까지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300메가와트라고 하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력 발전소, 최신 원자력 발전소가 1400메가와트예요. 네. 300메가와트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인 거죠. 네. 근데 규모는 차지하는 면적은 원전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ESS 1메가와트 정도가 보통 컨테이너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네, 그게 하나예요. 1메가예요. 그게 1메가와트. 네. 그러면 얘를 300메가 하면 300개를 1층으로 다 놔둬야 돼요. 그러면 300메가와트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한 300개가 있는 규모. 그렇죠. 그럼 땅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또 부가장치라든지 변압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추가 시설들이 들어가면 원전보다 부지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전의 한 5분의 1 에너지 발전 규모라 하더라도 그 원전보다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한다. 네. ESS가. 근데 이게 그러면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좀 우리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땅이 좀 싼 데다가 하면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래서 호주는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뭐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데 뭐 인구는 적고. 3년 만에 본전을 뽑았대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거 대서관 통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너네 이거 했었을 때 땅값으로 얼마 정도 소요를 했냐. 네. 궁금하잖아요. 네. 땅값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네, 제로였다고 합니다. 왜 국가 소유? 네. 안 쓰는 땅이어서 어차피 그냥 하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상임대 형식 같이. 사막 이런 데다가.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딱 하면 우리나라에 저기 안산 쪽에 가면 안산 변전소 옆에 이런 ESS 단지가 하나 있어요. 10메가. 10메가? 네. 10메가, 15메가 이런. 그럼 컨테이너 박스 한 10개, 15개 정도? 근데 그것도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컨테이너 박스 하면 그 요즘에 그 펜션 같은 데 가면 펜션 잘 못 받으면 컨테이너 집 지어 놓잖아요. 농막. 네. 농막 그거 하나예요. 네. 그럼 그게 10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리고 그건 이제
예전에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단가도 너무 비쌌고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SS가 분산 전원으로 사용하기 정말 힘든 구조인 거예요. 아, 분산 전원의 일종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죠. 특히 수도권은 더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 시장은 사실상 에너지 저장을 한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정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그래서 좀 싸게 땅을 빌리거나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은 경제성이 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땅값 비싼 데들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주나 미국 빈 땅들이 많은 곳들은 굳이 ESS 안 해도 돼요. 거기에 그냥 태양광 설치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옵션이 되게 많아요. 사실 ESS도 앞에서 우리가 염현석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발전 장치가 아니라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곳이니까 차라리 그냥 에너지가 발전이 되는 태양광 패널을 깔아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물론 태양광 패널 옆에 ESS가 좀 붙어야죠.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 가면 호주 북준주라고 거기 적도랑 가까운 그 호주 쪽에는 태양광 발전 단지를 3기가와트로 짓습니다. 3기가와트? 네, 3기가와트. 거기에서 2기가와트는 싱가포르로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보내고요. 자기네들은 1기가와트만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호주나 미국, 이렇게 땅덩어리들이 넓고 이런 재생에너지를 하기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아예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규모 자체가. 네. 이게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데들은 정말 알리백 하기도 너무 좋을 거고. 리뉴어블 에너지 100. 네. 그런 거 하기도 이제 너무 좋을 거고.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시장이 거의 전기차 한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글로벌하게 2차 전지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ESS보다는 거의 전기차.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는 방향. 왜냐하면 전기차는 공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1억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출용 ESS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회가 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태양광 시장을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가 태양광에 가장 발전 효율이 좋은 태양광 패널을 엄청 많이 잘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 다 어디 갔죠? 다 망했어요. 이게 사업 규모가 커지면 이런 특정 고부가 제품을 많이 만드는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업체들보다 싸고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많이 만드는 업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왜 LFP 배터리를 자꾸 눈을 돌릴까요? 싸잖아요. 그러면 많이 찍어낼수록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ESS 같은 큰 단위 막 기가와트 단위, 뭐 몇백 메가와트 단위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니켈이 들어가는 고밀도 2차 전지보다는 LFP가 훨씬 더 가격 면에서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해봐야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도 LFP 특허 풀리자마자 바로 이제 조금씩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소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나라 3사 업체가 LFP를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잘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되느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좀 많이 제재를 해줄수록 우리에게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착각이 있어요. 착각? LFP의 가장 가격에서 강점이 있으려면 리튬을 잡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 리튬이 중요하니까. 특히 LFP는 리튬을 잡아야 돼요. 근데 리튬에서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왜냐하면 리튬 자체에서 리튬을 가져와서 그거를 광물로 그러니까 재련을 하고 이거를 전구체를 만들고 이게 양극재가 되기 그 전 단계인 그 전구체까지 광물에서 전구체까지 이 프로세스가 중국은 한 곳에서 쭉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쭉 이어지는 곳에서 단가 경쟁력을 충분히 낮출 수 그러니까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리튬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오기 전에 중국을 거쳐서 여기서 가공된 광물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전구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전구체로 만든 양극재 가격과 여기에서 토탈 A부터 Z까지 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과 가격 경쟁력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IRA, 핵심 소재품 이런 거 다 떼고 네. 가격 자체의 경쟁력만 본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SK온이 에코프로랑 네. 잼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랑 예. 같이 새만금의 그 양극재 회사, 이제 전구체 회사를 짓는다라고 왔습니다. 예, 전구체. 네. 자, 그러면 이 전구체를 가지고 에코프로에서 당연히 양극재를 만들겠죠. 네. 그러면 이 전구체까지는 누가 가지고 올까요? 중국에서. 중국 회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걸 이제 에코프로까지 거치고 나면 SK온이 쓴다라는 건데, 자, 이 구조가 공장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 예. 그냥 그 서해 바다를 건너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IRA라든지 그 핵심 소재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입해 보면 과연 이게 경쟁력이 끝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회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도 리튬 같은 경우를 남미에서 가져다가 중국에서 정제를 해서 전구체로 만드는 약간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FTA를 맺은 나라에서 나온 광물은 IRA에서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소재를 가져오는 선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네.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미국 FTA 체결 국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총 20개국이에요. 예. 예전에 나프타죠. 네. 북대서양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트럼프 때 바뀐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네. 그것까지 하면 21개예요. 네. 근데 거기는 여기 다 개별이 돼 있으니까 네. 여기 체결 국가의 핵심 원자재 부존 현황을 한번 정리를 네. 한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있는 데가 호주, 칠레가 있고요. 네. 모로코가 있고 페루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멕시코가 있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저 뭐 리튬, 뭐 망간 여러 개 섞여 있긴 합니다만. 네네.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네. 우리나라가 꼭 넣어달라고 한 나라가 2개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요청한. 네. 우리가 인도네시아랑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는 광물은 이걸 바탕으로 만든 소재들은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 좀 해주라.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광산이 전 세계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정이 되니까 네. 이제 얘기는 안 하는 거고요. 네. 호주에도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광산을 네. 서호주 쪽에.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랑 인도네시아를 봐야 되는데, 자, 아르헨티나랑 인도네시아는 미국하고 FTA가 체결이 되지 않. 네, 안 돼 있어요. 위에 옆에 칠레 이런 데는 돼 있는데 네. 칠레도 여기도 염호 똑같거든요. 네. 아르헨티나랑 똑같이 이제 염호에서 나온 리튬이 되게 많은 곳인데 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었잖아요. 2019년에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네. 우파에서 좌파로. 네. 그러면서 미국이랑 약간 트러블도 있었고 이제 3월 30일 날 아르헨티나 정상이랑 미국 정상이랑 네. 둘이 이제 백악관에서 예. 정상회담도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정도로 조금 힘드니 좀 네. 많이 도와달라라고 뭐 그런 얘기를 뭐 훈훈하게 잘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거긴 늘 안 좋죠. 지금 더 안 좋아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남미 리튬 연합을 같은 걸 조금 만들려고 해요. 이런. 리튬 연합. 네. 그래서 그 리튬판 오펙 만들어진다고 이거. 네. 예.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리튬 삼각지대라고 해가지고 요렇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염호에 있는 지역에. 건데 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좋아하려나? 물음표가 있어요. 그들의 카르텔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오펙처럼 네.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 오펙 국가들한테 조금 힘이 떨어지고 맞아요. 뭐 종이 호랑이네 뭐네 네. 이야기 듣고 있는데 리튬도 그런 카르텔이 만들어지면 미국 입장에선 좋을 게 없잖아요. 없는 거네. 그러면 사실 배터리 회사들이 참고로 오늘 저 염현석 기자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도 와준 거라서 네. 예. 배터리 회사들이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거든요. 네. 원래 자동차의 핵심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이고.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2차 전지 회사들은 미국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르헨티나를 갑자기 노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 양극재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공급선을 찾아야 되는 거. 어차피 중국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아르헨티나도 인정을 안 해주면. 맞아요. 예. 그럼 인도네시아는 남았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헤드 국가예요. 아세안에서 제일 좀 방구 좀 낀다는 그런
힘 좀 쓴다는 그런 국가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뭐든지 데리고 오려고 하면 딱 두 가지 해협을 지나야 돼요. 말라카 해협이라는 그 좁은 요 골목 거기는 뭐 어차피 인도네시아 바로 앞마당이니까 상관이 없고 대만 여기도 어차피 또 중국이랑 또 지정학적으로 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와더라도 막 예를 들어 미중 관계가 더 악화가 된다 이러면 그 대만 일대 그 항로도 되게 불안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뺑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수급선이 당연히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변화되어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는 데가 뭐 호주 그리고 뭐 캐나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리튬 니켈을 많이 팔고 싶어하는 나라 이 두 나라예요. 호주, 캐나다. 호주, 캐나다. 어차피 그들은 미국하고 FTA도 맺어져 있겠다. 유럽이랑도 관계도 좋고. 근데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딱 그래서 야, 저 한국 기업이 IRA 때문에 몸 다르면 우리 찾아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거 써야 될 텐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퀘벡에서 우리나라로 특사를 보냈었어요. 리튬, 광물 이런 거 좀 우리 퀘벡이랑 같이 협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광물 좀 난다라는 주들은 다 우리나라에 대표부를 두고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근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많은 양극재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잠재적 고객사니까 당연히 영업을 하려 하겠죠.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캐나다랑 호주는. 글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 좀 다변화를 해 놓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도 같이 좀 공급을 받아 놓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비싸요. 가격이.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자,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습니다. 리튬이랑 니켈을 그 광물에서 이렇게 캐잖아요. 그러면 6%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엄청 좋은 광물이에요. 함유량이. 그러니까 이만한 거에 이만한 우리가 원석을 캤어요. 6%만 있으면 이건 완전 A급이에요. 이 주먹에 한 엄지손가락 그 손톱만큼만 있어도 이거는 대박이고. 6%면 완전 양질이거든요. 얘를 리튬 광산에서 캐서 잘게 파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리튬만 추출을 하고요. 근데 리튬이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서 물 조금만 넣으면 팍팍팍 튀어요. 그러니까 얘를 수산화 리튬으로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엄청난 화학작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파쇄 물리적인 거, 분진, 이거 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인가요? 청정국가. 비싸요. 다 갖춰놓으니까. 대신 믿을 만한 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를 환경오염을 해서라도 만드니 원가가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호주나 캐나다처럼 환경 신경 많이 쓰는 나라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우리가 그 비싼 걸 사와야 되느냐. 그러면 양극재나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려칠 거 아니에요. 낮춰야죠. 그렇죠. 근데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이 가져오면 낮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정말 전자산업이에요. 그러면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자산업은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수록 가격을 더 빠르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에너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수록 가격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내가 가져가는 거고. 석유처럼. 제가 그 조금 이따 이제 수소 이야기하면서 할 텐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은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을수록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산업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더 성장을 할수록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 입장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물이라도 핵심 광물 조달하는 측면에서. 조달도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최종 공급자라 그래야 돼. 그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시장이 크면 클수록 더 가격을 더 하방률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배터리 단가를 낮춰. 근데 사실 뭐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려면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자동차 가격의 거의 한 40% 차지한다고 하죠. 배터리 가격이. 그걸 낮춰야 되는 거긴 한데 광물 입장에서 원재료 수급 가격 입장에서는 그게 또 쉽지가 않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사실 이거 산업을 정확하게 보면 2차 전지는 조금 2차 전지 산업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산업 구조 자체들이 좀 힘든 구조예요. 약간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누가 더 마진을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단가 인하 압박을 제일 많이 느끼느냐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성차, 네. 셀메이커,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더 세지죠. 근데 양극재 기업들은 대부분 임가공해서 마진을 적정 마진을 좀 보장을 받고 가는 그런 구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IT 소재 부품 업체들처럼 CR이라고 하는 단가 인하를 좀 받지 않는 구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매출 구조가 2030년까지 뭐 우리는 다 차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왜 2030년까지밖에 말을 안 할까요? 산업을 정확하게 보면 2차 전지 산업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산업 구조 자체들이 좀 힘든 구조예요. 어때요? 대부분의 이제 매출 구조가 2030년까지 뭐 우리는 다 차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왜 2030년까지밖에 말을 안 할까요?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 돈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쭉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흐름을 알아야지 나오는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보면 제 생각엔 이래요. 2030년 정도가 되면 보통의 모든 나라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대부분 없앱니다. 아, 그렇죠. 그때는 보급률이 많이 올랐을 테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을 완성차 업체들도 받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가격에 대해서 그만큼의 루밍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는 점유율을 높이는 게 완성차 업체들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치킨 게임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2023년부터 중국이 보조금을 거의 없앴고 유럽에서 영국이었나요? 영국도 없애고. 예, 거기도 이제 차례대로 없애고 있죠. 독일도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독일도 줄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가격을 이제 낮추면서 소비자들을 많이 유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가격을 낮출수록 중간에 있는 협력사들은 좀 쉽지 않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LG 엔솔 이렇게 큰 기업들 좀 탄탄한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왜냐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니까. 1등 업체들.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서 보면 이렇게 큰 1등 기업 말고 그 안에 딸려 있는 2등 기업, 3등 기업 예를 들면 뭐 그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데들이 정말 힘들어져요. 예전에 태양광 산업 할 때도 OCI가 힘들어지면 그 밑에 있어 쭈르륵 엄청 힘들어졌었거든요. 밸류체인들. 네. 그 밸류체인이 쭉 보면. 근데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보면 물론 지금 약간 과열처럼 보이긴 한데 위에 윗부분도 되게 잘 나가지만 특히 밸류체인의 요 부분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에 만약에 투자가 하시는 거 보면 나올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 나와라 지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이 커지면 이쪽이 가장 힘들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애매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고 배터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양극재, 음극재 수요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끝없는 성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래프 장표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은 그 안에서의 광물 조달, 비용적인 측면, 단가 측면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를 하나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기준이거든요. 여기 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니켈이 들어가는 거에 많이 쓰이는 거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LFP에 많이 수산화 들어갑니다. 리튬이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고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쓰이는. 그래서 보면 2021년이면 지금도 거의 뭐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비중 자체가. 그냥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쓰는 것들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왜 칠레에서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저걸 잘 모르겠어요. 수산화 리튬하고 탄산 리튬도 사실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왜 비중이 중국하고 칠레가 완전 반대네요. 네, 중국은 LFP를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잘 안 써요, 지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거고 LFP는 탄산 리튬을 쓰니까 지네들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칠레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은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기 조금 힘들어요. 순도가 좀 떨어져서 탄산 리튬으로 바꾸기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호 비중이 높은 이런 칠레에서는 이렇게 탄산 리튬을 직접 들어오기가 훨씬 편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염호를 확보한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고.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사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얘기인 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에도
네. 리튬 광산이 있어요. 네. 같이 합자해서 회사를 해서 그 광양에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 필바라 미네랄이라고 하는 광사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튬 광산을 오프테이크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프테이크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캐는 거지 다 가져오는 거. 내가 이 광산에서 나오는 거 내가 다 가져갈게. 이런 계약을 이제 오프테이크 네, 계약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염호가 있으면 염호에서 염전이랑 똑같아요. 네, 네. 염전처럼 이렇게 쫙 깔아서 말려가지고 이거를 가공해서 그 옆에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다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다. 네. 그래서 뭐 염호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쓰이는 곳이 다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양극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양극재만 있어야 될까요? 음극재 중요하죠. 음극재, 흑연. 그러니까 양극재는 주행 거리를 좌우하고 음극재가 수명, 네. 뭐 안정성 뭐 이런 걸 좌우한다는. 절반은 음극재예요. 네. 근데 천연흑연, 인조흑연 둘 다 네. 중국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거기서 네. 인조흑연 개발을 했고 뭐 양산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인조흑연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흑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흑연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강원도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럼 서울. 서울에 되게 많이 묻혀 있어요. 많다고요? 가장 많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흑연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요? 그 부천 잘 아시죠? 부천에 보면 그 없어진 기찻길 하나 있지 않아요? 그게 예전에 흑연 석탄 나르던 거예요. 알아요. 그거 거기 인천으로 가서 이렇게 일본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거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 인천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서울에서 그때는 이제 없었으니까 거기가. 구로 항동 이렇게 지나가지고 쭉 가는. 그쪽에 많아요. 근데 그거 서울에서 캐서 인천항까지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지금 흑연 캐자고 거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으로 다 아파트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흑연이 좀 있는데 못 캐는 데 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가 그 우리 연필 있죠. 연필이 그냥 인조 흑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인조예요? 네. 인조하고 천연의 그 차이가 뭐예요? 그 흑연은 이제 탄소 덩어리잖아요. 네. 탄소 덩어리를 고압으로 압착을 하면 그게 이제 흑연이 되는 거고 간단하게. 그걸 더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그걸 만들면 그냥 인조 흑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연필 그 까만 심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못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2차 전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깨끗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에너지 이런 걸 조금 잘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 파괴 줄이면서. 탄소 이거 하면 탄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흑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인조 흑연 비중이 중국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얘네들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것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게 보통 CCU, CCUS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포집 장치. 그러니까 외부로 탄소가 많이 날아가지 않게 포집을 하는. 포집해서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 바다에 묻어버리고. 바닷속에 묻어버리겠다. 물론 이제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은 더 많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제 2차 전지 이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조금 보면 2차 전지가 양극재가 떴으면 음극재는 잘 안 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공급망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음극재가 주목받는 날은 한 번쯤 올 것 같긴 해요. 뜬다라는 개념이 어떤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거고 음극재부터 다 한다고. 근데 거기다 양극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를 줄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탄소 포집 기술까지 같이 해서 인조 흑연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극재 얘기하면 돈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네, 수급 전망이거든요. 이게 주식 생각하고 있었네. 이게 맥킨지에서 낸 자료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서 보면 가격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030년 되기 전에 한번 쭉 올랐다가 한번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이때 한번 일시적인 과잉 공급이 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리튬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저거 이제 맥킨지 네. 보고서 내용이고 네.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리튬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리튬 경쟁이 심한데 공급 과잉이 온다. 많이 만들고 있다. 많이 캐는 거죠. 많이 캔다. 네. 많이 캐고 이제 재활용. 여기가 일시적 과잉 공급이 오는 데가 폐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이에요. 폐배터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개발하려고 예정을 했던 리튬 광산들이 재궤도에 오르는 시점이 한 202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일시적으로 과잉 공급이 오면 가격이 한번 쭉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리튬 채굴에서 광산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네. 폐배터리를 통해서도 리사이클링 통해서 네. 리튬도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공급 과잉. 그래서 물론 뭐 맥킨지가 거의 안 맞아요, 보고서가.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는 또 컨설팅. 맞아요. 예, 그렇죠. 잘 안 맞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자, 또 우리나라 또 많이 하는 게 니켈이 있잖아요. 네. 니켈도 한번 봐야죠. 네. 니켈은 항상 공급 부족이에요. 니켈은 항상 공급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리튬보다 니켈파거든요. 왜냐면 그 2차 전지는 자동차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네. 자동차로 갈 거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니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하이 니켈이 대세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배터리 이만큼이 0부터 100이다. 네. 질량이 니켈이 이미 6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기본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높이면 리튬보다는 니켈이 앞으로 더 많이 더 그쵸.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K배터리가 활성화가 될수록 당연히 니켈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튬보다는 니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앞으로 80%, 90%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니켈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저것도 이제 맥킨지 보고. 네, 이것도 맥킨지 보고서 똑같은 그러면 겁니다. 니켈 가격도 그러면은 좀 들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여기 올라갔다가 얘도 비슷해요. 네. 좀 한번 떨어졌다가 가면 한번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리튬은 그 최고점을 회복을 못해요. 네네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보면 이렇게 최고점을 2050년까지 회복을 못합니다. 근데 니켈은 여기 최고점을 가뿐히 뛰어넘죠. 한 2040년 넘어가면은 네. 최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다. 네. 니켈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니켈이 더 많이 쓰인다라고 얘네들도 이제 보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이니켈 같은 게 중요하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은 뭐 니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리튬이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가격적인 중요도 역시 리튬 비중보다는 네. 니켈이 더 이제 강해질 수가 있겠고. 근데 또 반대로 3원계 배터리를 쓰는 K 배터리 입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그래서 또 한번 이게 꼬리를 무는 질문이 그럼 또 LFP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LFP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또 밀도가 그러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돌고 도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전자제품 쓸 때 예. 아이폰이 좋아, 갤럭시가 좋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어떤 여건에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 배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도 3원계가 좋아 아니면 2원계가 좋아. 예.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어디에 그 예를 들어 뭐 전기차에서는 무조건 3원계를 써야 돼. 특히 이런 세단이나 이런 좋은 데는. 그런 데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배터리 회사들이 저변을 이제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자기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사이드 그런 위치들이 있잖아요. 예.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더라도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예요. 산업 구조 자체가. 자, 파나소닉이 그렇게 힘들어도 노트북 배터리로 몇 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쵸? 네. 노트북 배터리는 파나소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에너지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안 되고 범용이 돼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전자산업군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막 필요 없이 좋은 세단에 들어가는 세단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는 당연히 3원계. 그냥 뭐 대충 트럭은 LFP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나눠질 거예요. 계속 세분화되면서. 네. 그러면 그 세분화되는 것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잘해서 잡아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배터리는 항상 좋았었거든요. 네. 2012년부터 제가 배터리 산업을 쭉 봐왔었는데 2012년부터? 네. SK온 지금 네. 인터넷 이노베이션 서산에서 예. 준공식 했을 때 갔었거든요. 몇 년도에 그게? 2012년 9월, 10월 있을 때 됐을 거예요. 원래 최태원 회장이 와서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법정 구속돼가지고 그때 동생이 대신 갔었나? 네, 최태원 부회장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교체가 돼서 그때 한 그런 해프닝도 있고. 염현석 기자가 진짜 에너지 쪽은 거의 뭐 10여 년 네.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줄줄 나옵니다. 줄줄 나와.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SK 같은 경우가 LG랑 똑같았어요. 사업부가 파우치. 네. 파우치형밖에 못 만들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네네. 하이닉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업체들의 이런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배터리 분야의 영업도 되게 잘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전에 뭐 삼성, LG, SK 배터리 3파전 네. 이런 얘기 쓸 때 SK 쓰긴 조금 민망했었는데 요즘은 할만하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그 2023년 들어서는 SK온의 어떤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도 업력이 이제 얼추 10년 가까이 네.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네. 이야기를 했고 서두에 염현석 기자가 2차 전지와 수소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네. 배터리는 에너지 원이 아니고 저장 장치이고 네. 수소는 에너지 원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수소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그쵸. 수소 되게 오랜만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뭐 증시도 확 휩쓸고 지나갔고 근데 맞아요. 수소를 다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 어떤 수소가 우리가 이거를 보면 돼요. 네. 지금 뭐 그레이 수소다, 블루 수소다, 그린 수소다 뭐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소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2030년부터 진짜 수소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30년부터?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네. 왜 2030년이라고 못 박을 수 있냐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액화수소를 운송할 수단이 생기고 그러면 정말 에너지 시스템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2030년부터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수소가 액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고 운반할 때도 손실률이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2030년 정도 되면 다 잡힌다고 하거든요. 네.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 멜버른 옆에 있는 데에서 액화 수소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멜버른이 여기 호주 남단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삥 돌아서 자기네 본토까지 한번 가봤어요. 물론 배로 싣고. 배로 실어서 액화수소를 가지고 손실률이 그때 한 55%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반 날아간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네네. 근데 한번 해본 거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수소 정책 자체가 걔네들은 유통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유통. 봐보세요. 이제 수소는 그린 수소가 아니면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그린 수소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해서 쓰이는 그 전기도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렇죠. 완벽한 그린 에너지. 네. 그래서 그린 수소. 네. 그 보면 자 일본 재생에너지 하기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사실. 그렇다 보면 그런 그린 수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소 2030 그런 계획 같은 거 보면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수입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수입을 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중동을 딱 집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호주랑 중동을 딱 집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같이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돼요.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 어떤 수소 예를 들어 뭐 중동수 뭐 두바이 그리고 뭐 WTI 저기 뭐 브렌트 예. 뭐 이런 아마 거래소들이 생길 네. 거고 네.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 수소 산업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수소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어떻게 갈 거냐. 이거 관련된 산업은 뭘 거냐. 어떤 뭐 제조하는 방법 그쵸. 이야기만 하는데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예정상 2030년 되면 그거 다 해결돼요. 예.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거에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석유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네. 미국이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달러를. 이제 네. 페트롤 달러라고도 하는데 네.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잡는 과정이 석유가 한몫을 단단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제 통화가 달러였으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원이 예를 들어 석유에서 수소로 바뀐다. 네. 그러면 이때 기축통화들 지금 주목받는 기축통화들이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있을까. 그거를 좀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이 최근에 보면 자 이란이랑 사우디 뭐 중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랑 되게 가깝게 지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아세안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기네 돈을 많이 쓰게 하면 나중에 스스로 에너지원이 바뀐다면 네. 그 바뀌었을 때 시스템을 만드는데 충분히 일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사우디가 달러로 결제해준 걸 익스큐즈하지 않았으면 달러가 그렇게 많이 오일 거래를 했었을 때 이게 다 뭐 달러로 다 쓰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군사력이 엄청 강해서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주로 파는 그 나라에서 통화의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페트로 달러가 되었던 걸 지금 미리 수소 버전으로 중국이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이드로겐 위안 막 이런 식으로. 네. 보면 여기 이란 같은 경우가 원래 LNG가 되게 많아요. 예. 이란이 천연가스가 정말 많은데 네. 제재 때문에 지금 못 팔아먹어서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면 뭐 그걸로 수소 만들어가지고 뭐 잘 이제 뭐 그린워싱이라고는 하지만 뭐 블루수소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위안화로 거래되면. LNG를 한 1000도 이상의 온도로 보일러로 이렇게 떼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수소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 중동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되게 나쁜 애예요. 한 곳에만 몰빵을 해줘요, 항상. 그 신이 네. 점지해줘서 그 나라들에만 에너지를 몰빵해줬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석유나 LNG. 여기에 석유나 LNG가 있어. 중동에 많이 있어. 네네. 호주도 많이 있잖아요, LNG. 네. 자원 많잖아요. 이제 그만할 때 됐는데 또 그린 에너지 나오고 신재생 나와요. 여기가 또 할만해요. 뭔가 그래서 에너지 지형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더 원래 공고히 돼요. 원래 원유나 이런 거 가스 많이 나오던 나라에서 또 더 힘을 갖게 되는. 네. 이걸 생산하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천연가스 있죠. 중동에. 예. 태양이 있죠. 거기 또 바람도 은근히 많이 불어요. 풍력도 있죠. 그래요? 두바이 엑스포 2021년에 두바이 엑스포 취재 갔었을 때 바람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바람 엄청 많이 불어요, 생각보다. 덥고 바람 불고. 돈 되는 거 많이 갖고 있네. 네, 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중동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전기잖아요. 예. 전기의 가장 큰 단점이 이동시키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거를 수소로 바꿔서 이제 에너지처럼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풍력도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그 전력을 이제 옮기려면 전력망 구축하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수소를 액화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운송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액화를 해서 그걸 진짜 석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죠. 천연가스처럼. 그렇죠. 석유처럼. 석유도 그렇고 천연가스 이제 액화 천연가스로 해서 운송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터미널을 짓듯이 맞습니다. 액화 수소 터미널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이제 받아서 다시 기화해서 뭐 충전하고 막 이렇게. 왜 이게 좋냐면 수소 같은 경우가 에너지 밀도가 수소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워낙 수소 폭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수소가 한 40kWh 정도 됩니다. 39.6kWh예요. 에너지가 얘가 가질 수 있는 낼 수 있는 전기로 바꿨을 때.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양의 그런 휘발유를 계산을 하잖아요. 휘발유가 13kWh 정도 됩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3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딱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잽도 안 됩니다. 전기차는 0.3밖에 안 되거든요. 고밀도가. 2차 전지 배터리의 고밀도 배터리가 0.3kWh. 네. 근데 수소는 39.6kWh. 네. 에너지 밀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소는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계산도 거예요. 안 되네요.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2차 전지는 전자산업군을 제가
처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여기에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수소가 단가만 낮추고 네. 하면은 훨씬 더 유망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망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점은 대략 2030년. 네. 7년 남았으면 이거 뭐 많이 남은 건가 별로 안 남은 건가? 이건 뭐 상대적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액화수소는 누가 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액화수소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체수소를 잘하는 업체가 액화수소를 할 수 있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액화수소 산업은 천연가스 산업이랑 똑같아요. 천연가스 사업을 잘하는 LNG 사업을 잘하는 애들이 액화수소 사업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했다가 네. 기화했다. 요걸 잘하는 회사가 수소 역시 액화했다가 기화했다. 그렇죠. 요걸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액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가 그대로 액화수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액화 기화 변환 장치 만드는 뭐 그것도 있고 네. 이게 밸브 회사들을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밸브 회사들이 LNG 밸브를 만들던 애들이 대부분 지금 액화수소 밸브를 많이 다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있죠. 이게 어디에서 터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터져요? 어디에서 이거를 이제 처음 성공을 하느냐. 아니, 깜짝 놀랐네. 수소 터진다는 줄 알고. 왜냐면 그 LNG가 한 마이너스 170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80도. 마이너스 162도인가? 네. 163도인가? 그 정도 네. 되고 이제 수소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요. 액화수소가. 그러면 뭐 조금 더 해봐야 뭐 마이너스 180도 이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견디는 거고 포인트는 수소는 산성이 되게 강해요. 수소가 산성이 강하다. 네. 부식을 되게 잘 시키거든요. 그 내식성이 좋아야 되는 네. 거면.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있으면 제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들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브. 네, 밸브. 근데 그건 어차피 우리나라에 그 큰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서 LNG용 밸브 하는 데들이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용 밸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몇 개로 딱 하고 우리 선수들 다 알아. 맞아요. 다 아시더라고요.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 되면은 밸브 업체 따따따. 그 중에서 LNG 실제 매출 나오고 있고 따따따. 수소 개발하고 있고 따따따. 와이스트리트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염현석 기자가 사실 증권 이쪽은 잘 모르는데 산업 쪽만 빠삭합니다. 산업 쪽만. 이제 증시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 기업 이야기까지 좀 대충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액화로 바뀌기 되게 좋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고 자, 수소 산업에서 제가 정말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거래소 구축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분명히 둘이 싸울 거예요. 누가 여기 패권을 잡을 수 있냐. 요거를 좀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쪽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그 대만이 반도체 이런 사수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정말 중요해요. 대만? 네. 대만이 중동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네. 이쪽으로 오는 모든 컨테이너 에너지선이 다 대만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잃으면 그렇죠.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그렇죠. 면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적들과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반으로 나뉘는데 네. 뭐 미국 표준 반도체, 중국 표준 반도체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 표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쓸 거다. 네. 중국에 우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별로 없나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우방을 이제 그 반도체법에서 그렇게 지정했잖아요. 이제 미국의 국익에 해를 주는 국가들 아마 그게 계속 추가가 되고 바뀔 수 있을 텐데 중국과 친한 근데 대부분 다 중국과 친한 나라들이 그럼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산업군이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 그러니까 또 뭐 맨날 신냉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냉전. 이렇게 쭉 걔네들이 마치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거를 보다 보면 네. 그 세력이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들의 이제 에너지나 광물 이쪽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좀 더 광물 얘기를 해보면 중앙아시아에서 광물 가져와야 된다. 아프리카에서 광물 가져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여기 두 개 투자한 회사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아시아랑 아프리카 투자한 회사들이 위험하다? 네. 왜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배터리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뭐 망간이라든지 니켈, 네. 뭐 코발트 이런 거 많이 나는데 이제 콩고인데 네. 그 콩고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친중국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네. 그런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나오는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콩고 같은 경우나 이런 내륙에 있는 그런 자원지대 아프리카 예. 개발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가스공사에서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예. 그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는 그쵸. 바닷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로 가져오면 되는데 네. 그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가져오기 되게 힘들어요. 아. 거기서 우리가 광물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예. 만들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될까요? 그거 되게 힘들단 말이죠. 거기서 뭐 내륙으로 바다까지 어떻게 이동하면 되지 않아? 한국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아프리카 그쪽에 어디 없어요? 없어요. 주변 국가. 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거기에 이런 공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아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MB 때 자원 개발했었을 때 아프리카를 되게 많이 주목을 했어서 네. 글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 사기 사건밖에 없잖아요. CNK 사건. 네.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아프리카에 없어요. 연이 다 끊겼어요. 그때 하던 사람들도. 근데 뭐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던데. 아니 노력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물어봐도 네. 운송은 국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도와줘야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기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운반하기까지도 인프라 측면에서 그쵸. 양국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맞습니다. 되는 사업이어서 그냥 민간 기업이 광산을 샀다 혹은 계약을 잘 맺었다 또 발견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네. 물론 이제 채굴을 하려면 사업성도 좀 확보가 맞아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운송까지도 네. 약간 안보적인 측면까지 같이 국가 대 국가로 이어져야 되는 그렇죠. 쉽지 않은 그리고 과제네요. 아프리카에서 사업할 때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 정권이 자주 바뀌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광물권이 바뀌어요. 예전에 실제로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리튬 광산 2개 채굴권을 산 회사에 취소 통보했어요. 스톱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정학적 네. 우려고. 근데 그 지정학적 우려에 여기에 이제 미중 전쟁까지 붙어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서 가져왔어. 나는 이거 안 해줄 거야. IRA 이거 안 해줄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맞습니다.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그렇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육로로 절대 수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중국이랑 북한을 거쳐와야 되는데. 중앙아시아. 그럼 거기도 되게 애매해요. 예전에 그 키르기스탄 같은 데서 구리광산이 되게 거기가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해도 가져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수리길 프로젝트 해가지고 네. LNG 대규모로 해놨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가져오기 힘들어서 계속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다 좋은데 정말 힘들어요. 사업하기. 뭐 중앙아시아에서 파이프라인 깔아갖고 북한을 지나서 갖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왔어요. 그 내륙에서 러시아까지 그러면 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흑해로 빠져야 되는데 터키 쪽으로. 네네네. 다 만만치는 않죠. 처음에 개발할 때 그런 거는 고려가 안 됐나요? 개발했었을 때요? 네,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현지에서 다 해가지고 자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지에서 거기서 뭐 판매까지. 네. 그러니까 계획과 현실은 좀 다를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네.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뭐 리스크 없는 일은 없는 맞아요. 거고 사실 하이 리스크면은 하이 리턴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이거를 하이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인지는 우리가 알고는 맞아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 개념으로. 중앙아시아에 뭐가 광산이 발견됐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서 유럽에서 가공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핵심 원자재법상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세운 가설은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져오려면 무조건 바다가 인접한. 네. 그러니까 내륙 국가 말고 바다에 인접한. 그래서 그렇게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를 좋아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셀 업체들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들까지 이제 뭐 유럽으로 진출하고 혹은 뭐 미국으로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프리카건 중앙아시아건 거기에서 발굴한 것들을 거기에서 뭐 가공을 해서 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 직접 가져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방법적으로.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돈 얼마나 들어가게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예.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일 잘하는 게 예. 수직 계열화예요. 예.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다 우리가 한다. 네. 자, 대기업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극재 업체들은 보통 뭐 잘해야 중견기업 정도 되는 네. 건데 이거 돈으로 생각보다 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무리 사업이 잘 나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금 사정 뭐 이런 거를 다 본다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에 보면 어떤 보고서들은 물론 그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업체들 뭐 크지 않은 데들은 얼마 안 가서 자본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라는 뭐 전망하는 데들도 있어요. 아니면 자본금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꾸 사와서 만들고 팔아야 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뭐 10년, 20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광물을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올라가는 선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암바토비라고 니켈 광산이 하나 있는데 암바토비 그것도 계속 적자예요. 아직도 적자예요. 지금 이렇게 니켈 가격이 올랐는데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네. 이름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원 외교에서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거든요. MB 정부 때 네. 스타트했던. 네. 그게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대우 인터내셔널. 고인물 네. 진짜 언제적 얘기야. 네, 그거랑 예,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그리고 이제 뭐 광물자원공사,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광해관리공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도 그때 개발비 그리고 거기에서 운반비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도 그거 수익성을 못 맞추고 있어요. 아니 니켈 가격이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하이니켈기가 많이 팔리고 있고 아까도 보여줬습니다만 니켈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고 이렇게 가는 데도요? 10년이 넘게 적자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광물이나 에너지 사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비해서 지금 막 이렇게 주목받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네. 수소도 분명히 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수전해를 하려면 백금족이라는 백금 계열의 그런 광물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호주에 되게 많아요. 호주에?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데만 있다니까 이게. 그러게. 이래서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탄력을 받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좋으니까 지금 시작하잖아요. 되게 피볼 가능성이 많아요. 한 10년 고생할 수 있죠. 네, 10년, 15년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탐사 1~2년 해야죠. 거기 가서 이제 개발해야죠. 승인 허가 떨어져야죠. 뭐 하죠. 이거 다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에 사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하고 또 우리 땅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정신 승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네. K배터리, K수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당연히 쉽지는 않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당장 내일 될 것 같고 당장 내년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날 것 같고 주가는 뭐 한 5년치 땡겨와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타당한 것 같고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쵸. 실질적인 걸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쵸. 그래서 하이 리턴에는 하이 리스크가 맞습니다. 있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십사. 네. 예, 왜냐하면 저희는 뭐 정보로. 증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증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산업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그러니까 약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화 과정 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런 것도 있어. 너무 많이 실체를 알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저 그래서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솔직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체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놓고 깊이 있게 지식을 쌓아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얄팍한 지식만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은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동의합니다. 엄연한 현실이니까 제가 이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알면 그래. 그래서 기자들이 맨날 전문 기자들이 그 전문 분야에서 투자를 못 해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만 적게 알고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알고 돈 못 번 사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적게 알아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장땡일 수는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조각조각들이 필요하니 계속해서 좀 나의 지식을 쌓아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이제 읽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김경일 교수님 많이 존경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네. 그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나의 것도 없고 한때 벌더라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 그냥 상대적 박탈감, 무망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를 이뤄나가는 그 길을 저희는 이제 같이 Y스트릿으로 이뤄나가는 거고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복길이 분들이거든요. 아, 복길이가 그 시청자 예명이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복리 효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아, 자꾸 그게 복길이해서 뭐지? 아, 몰랐구나. 아, 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자산뿐만 아니라 지식도 복리 효과로 늘어나간다. 그게 저희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염현석 기자에게 분명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모셔봤는데 네. 나중에 원전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아, 또 우리 염현석 기자 또 원전 한번 털기 시작하면 이거 끝도 없이 나오는데. 네. 자,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물려있는 염현석 기자 통해서 우리 또 앞으로 많이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 상태도 안 좋은데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